안녕하세요. 저는 이페스 관세사에서 3교시 관세평가를 맡고 있는 박창환 관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도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공부 이제 처음 진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좀 해보셨던 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 공부를 진행함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공부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영감을 많이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관세평가 과목을 맡고 있으니까 관세평가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최근 한 3개년 정도의 시험 경향들 좀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관세평가를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전략을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혹시 관세법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관세법? 네. 관세법을 공부해 보셨으면 그 안에 30조부터 아주 짧게 관세평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일부 조문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일부 조문들을 뽑아서 새로운 과목으로 만든 게 관세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관세사가 되셨을 때 결국은 실무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올 때 과세 가격을 고르고 과세 가격을 결정을 해내야 여기에 관세율을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관세액이 산출되는 구조로 짜져 있어요. 이래서 관세율은 나중에 관세율표를 공부하실 때 HS 코드를 결정하게 되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뭐 8%니 5%니 다 정해져 있고, 지금 앞으로 같이 배워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관세에 대해서 과세 가격을 얼마 할 것인가, 그래서 기준 가격을 얼마로 할지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들이 관세법에서 아주 일부만 나와 있었는데 너무 실무적으로 좀 중요하다 보니까 2차에서 단독 과목으로 출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양은 별로 안 많잖아요. 그래서 외견상 보기에는 양 자체는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양이 안 많으면 대신에 깊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사례도 좀 나오고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 관세평가는 결국엔 이 가격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사례 형태의 지문을 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 자체가 좀 사례로 나오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형식으로 좀 많이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숫자가 좀 나올 수 있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쩌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간단한 계산은 좀 들어간다. 그래서 계산기도 쓰시는 거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도 이렇게 풀 때 가격을 숫자를 막 쓰고 막 이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뭐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간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과세가 되냐 과세가 되지 않냐 요 정도만 선택을 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보다도 아무래도 좀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사례 형태도 풀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서술 형태도 막 쓸 줄 알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 관세 평가가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 잡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과목은 이 정도로 소개시켜 드리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한 3개년 정도의 경향을 좀 살펴보면, 아주 예전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영상으로 보신 분 중에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관세평가가 엄청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2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공부를 몇 년을 하더라도 내가 몇 점을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그런 과목이었다면, 최근 3개년간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이제는 효자 과목, 오히려 다른 과목에 시간도 내주고 점수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들어오신 분들이 운이 좀 좋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지금 수험 생활을 시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시기에 시작을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난해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좀 막연하잖아요, 본인이.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따라오고,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 방법만 잘 잡으면 관세 평가에서는 꽤 고득점 나올 수 있는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3개년간 기출을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면 한 요런 3가지 정도의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공개된 사례를 기준으로 낸다. 출제위원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사례 형태를 결국 낸다고 했잖아요, 관세평가는. 근데 그 사례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가공된, 만들어진 사례들이 좀 나왔는데, 그런 사례들은
출제가 되고 나면 논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세냐 비과세냐 이런 것들 논란이 되다 보니까 요즘 사례는 다 공개된 사례. 이 공개된 사례라고 하는 거는 WTO 관세평가 협정에 있는 사례들 혹은 관세평가 불려원에서 나오는 결정 사례들이 있어요. 불려원 결정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그대로 나오거나 혹은 약간만 가공돼서 나오는 수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찬스죠. 이런 사례들만 잘 보고 가면 익숙한 사례들을 마주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공부하실 때는 이런 공개된 사례들을 잘 챙겨 가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 법률. 관세평가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개정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개정이 한 번씩 있거든요. 최근에도 개정이 있었고 한 최근 3개년 정도의 개정은 향후 3년 내에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응용하는 형태로든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정 법률을 본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즘 3개년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 단순히 서술한다. 딱 이렇게 세 가지로 거의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좀 더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언제 바로 바뀔지도 모르지만 당분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규정서술이라는 게 관세평가를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그 주제들에서는 이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제대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되니까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키워드들이 간혹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키워드들은 단순히 본인이 이렇게 암기만 했다 그러면은 긴장 상황에서 빠지는데, 공부를 할 때 이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가져서 중요하고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를 인지하고 암기를 하다 보면 이 규정 서술에서도 점수를 잃지 않거든요. 근데 잘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규정 서술이라고 하면 변별력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채점해 보면 변별력이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대부분 뭐 본인은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열심히 많이 썼고 많이 썼는데 정작 빼먹으면 안 되는 한 3글자, 한 4글자를 딱 빠뜨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점수를 그렇게 많이 주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딱 들어요. 그게 이제 칼채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단순히 뭐 아주 사소한 단어를 빠뜨리는 게 아니고, 보통 빠뜨리는 단어들이 수험생들은 사소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빠지는 순간 규정 서술 문제에서 자기는 잘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이거 칼채점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키워드들이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이제 규정 서술 문제가 수년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더 이상 이제 냈던 게 계속 똑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출제위원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지엽적인 문제를 까는 거예요. 이거는 100점 나올 수 없게, 이거는 뭐 봤어도 한두 번 정도 받겠다 싶을 만한 아주 지엽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문제를 깔아버리는 거야, 쓰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본 사람은 쓰고 못 본 사람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단순 암기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챙겨가야 되는 수준이 됐다. 예전에는 관세평가가 이런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굉장히 본인이 학습을 깊게 하고 사례를 빠르게 풀고 과세 여부를 맞추는 이런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은 더 갈 추세로 계속 보이니까 공부 방향을 잡으실 때도 이런 포커스에 맞춰서 잡으시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런 그 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럼 공부 어떻게 할 거냐, 관세평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 방식으로 해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 흐름 파악이라고 하는 거는 큰 이 관세평가라는 거를 살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막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 하는지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라는 거는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 그럼 과세 가격 결정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을 써서 결정을 하는 거다. 뭐 방법이 한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일단 있고, 평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 이거 이제 첫 번째 이제 회독을 할 때 저랑 같이 수업을 할 때 그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제를 선정할 거예요. 운이 되게 좋게도 관세평가는 좀 구분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한 50개 정도 주제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출 판매, 뭐 권리 사용료, 사후기소기익, 생산지원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게 관세평가에서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섹션별로 한 50개를 쭉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여기서 근거집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쓰는 용어인데 뭐 법적 용어는 아니고, 근거집은 관세평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과세냐 비과세냐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사 결정을 했으면 답안지에 왜 내가 이걸 과세라고 했는지, 왜 내가 비과세라고 생각했는지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 근거들을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제를 하나하나 정하면, 예를 들어서 수출 판매를 정했다. 그럼 이 수출 판매가 시험장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수출 판매가 나왔을 때 이 근거는 시험장에 쓸 거야 라는 주제들을, 그 근거들을 주제별로 쫙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세평가는 이게 주제가 구분돼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한 50가지를 쫙 정리하면 본인만의 일종의 서브노트 비슷하게 뭐가 생기겠죠. 근데 서브노트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근거집이라 표현하는데, 시험장에서 쓸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는 요걸 가지고 계속 이제 주제 보고 떠올리고, 주제 보고 떠올리고, 근거 떠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례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근거집을 만든다 했잖아요. 요 근거집을 통해서 계속 본인만의 이제 그 무기가 생겼으니까 이 무기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규정도 서술할 수 있는 게 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사례 판단도 가능한 거예요. 사례 판단이라는 게 결국에는 두 가지거든요. 과세냐 비과세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쓰는 게 어디서? 여기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시험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근거집을 나만의 거를 만든다. 이거를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완성하는 거예요. 워드나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면 이제 막 작업이 어려우니까 컴퓨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 선정하고 이거 제가 근거집으로 이거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서 뭐 저랑 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뭐 체크하면서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결국 완성을 본인만의 것을 완성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이 되는 순간 이제 관세평가는 사실상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복 연습이에요. 계속 그거 보고 암기, 보고 암기, 보고 암기, 복습, 반복. 결국 반복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관세평가는 지금의 경향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잃을 구석이 없다. 잃는다면 아주 지엽적으로 깔아버리는 거. 근데 그거는 마인드의 차이잖아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진짜 모르는 지엽적인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시험은 그게 100점짜리 그냥 아닌 거예요. 어차피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니까 그냥 그거는 멘탈 관리하면서 그냥 접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다 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조금 덜 지엽적인 거잖아요. 그냥 아주 극단까지 안 가는 거, 그런 것들까지는 근거집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예전에 여기 아예 안 넣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넣으면서 본인만의 무기를 완성한다면 관세평가는 정말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학습은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제가 뭐 기회가 되면은 뭐 상담 같은 것도 있거든요. 상담 시간 같은 것도. 그래서 뭐 공부 방법이라던가 뭐 진행 방향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학원에도 이제 문의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저희 이제 열려 있으니까 상담 신청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수험 기간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차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동차도 해봤고, 2유예도 해봤고, 3동차도 해봤고, 4유예도 해봤어요. 4유예로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을 그 시기에 거의 경험을 다 해봤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이제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그런 것들 또 상담 열심히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